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저와 함께 8강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8강에서는 이제 설득과 협상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득의 기본 원칙을 보면 이 5가지 항목이 있죠.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설득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5가지 항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각각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설득이나 협상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상대의 선호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미리 내가 알아두면 그 협상이라던가 그 설득함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끌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의 직업, 취미, 성격, 사회적 배경 등 이런 기본 정보들을 미리 파악을 해 놓습니다. 또한 상대의 특성과 의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득, 협상을 할 때에는 상대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어서 긍정적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런 동기 유발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서 계속해서 그 협상, 설득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또한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여 상대를 또 참여시킵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뭐 설득의 기본 원칙 중에서 뭐 긍정적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뭐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질문을 사용하여 상대를 참여시킨다는 어디에 뭐 해당됩니까? 그러면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설득을 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즉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적합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화에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목표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설득이라던가 협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득할 때 필요한 거는 경청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인 대화로는 상대를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상대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에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한다. 우리가 설득을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과 감사의 표현은 상대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칭찬과 감사의 표현이다 라는 거죠. 아무래도 칭찬과 감사는 어때요? 상대의 마음을 좀 열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설득의 기본 원칙 이해를 좀 해두시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협상의 5대 요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꼭 필요한 5가지 요소 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협상을 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목표를 넓게 설정할수록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요. 뭐 협상의 목표를 뭐 시험에서 뭐 낮게 설정할수록 좋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목표는 어떻게 한다? 넓게죠, 넓게 설정해야 어때요? 내가 협상의 목표를 한 120 정도는 설정을 해놔야 100은 얻을 수가 있죠. 근데 한 80 정도 설정을 해두면 60밖에 못 얻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는 넓게 설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은 항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관계라는 거는 이제 협상자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에서 필요한 정보죠, 정보. 협상의 과정은 일종의 정보 수집과 정보 교환의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협상 전략으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그렇잖아요. 누가 더 상대에 대한 또는 협상에 그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선정할 수가 있죠.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인인 거죠. 그다음 수집할 정보로는 여기 보시면 상대 협상 목적이라던가 상대의 시간 제약 또는 상대의 강약점 또는 상대의 협상 전략 파트너 그리고 상대 협상
대표의 개인적인 정보, 내부 이해 관계자의 뭐 갈등,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협상력. 자, 협상력이라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자, 협상력의 4대 결정 요인은 협상자의 지위, 시간 제약, 상호 의존성, 내부 이해 관계자의 반발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내가 만약에 A라는 기업과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자가 그 회사에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협상 테이블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게 상부에 뭐 임원이거나 아니면 대표에게 올라가면 그 협상이 결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협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왕이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시간 제약. 만약에 상대가 협상을 하는데 협상 상대가 되게 시간이 급해요. 빨리 끝내.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얼마 없는 이 상대가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뭐예요? 불리하죠. 불리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론을 짓고 빨리빨리 그 협상을 끝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제약. 시간이 부족한, 만약에 상대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는 이제 A와 B가 협상을 하는데 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더 상호 의존적이에요. 이 A라는 기업이 B와 꼭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B는 뭐 협상을 해도 되고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럼 누가 더 불리하겠어요? 협상에 있어서 당연히 상호 의존성이 높은 A가 더 불리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거절을 해야 돼. 거절을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런 협상을 할 때 이 내부 이해 관계자의 반발을 좀 많이 이유로 들어서 거절을 많이 시킵니다.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회의 힘이 되게 막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뭐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그걸 상당히 반대한다.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부 이해 관계자의 반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너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오죠. 뭐 연결형, OX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파트너는 최선의 대안이다. 최선의 대안으로, 이 약자로 협상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대안, 차선책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협상 5대 요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고요. 특히 이 파트너의 의미,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효과적인 주장을 위한 AREA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시험에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순서를 묻는 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주장, 이유, 증거, 주장. 이게 영어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이 순서를 묻거나 또는 이 사례 있죠. 예시만 들고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또 출제가 됩니다. 또는 이 예시만 가지고 이 순서를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아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통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우리가 효과적인 주장을 위해서는 첫 번째 주장을 합니다. 주장할 때는 뭐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설득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주장을 할 때도 보면 항상 뭐예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자, 결론부터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시를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입니다. 딱 결론부터 던져 놓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거나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왜냐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뭐뭐다. 이거는 이제 이유에 들어가는 거죠.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 한다. 이거는 주장에 들어가요. 이게 시험이 좀 제가 이걸 볼 때 약간 좀 황당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예시만 보고 이 중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좀 문제였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 한다라는 거는 주장에 들어간다라는 거.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이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나 근거에 관련된 증거나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뭐뭇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뭇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핵심 부분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되풀이하면 어때요? 호소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한번 보면 자, 주장을 합니다. 아, 이번에 우리 프로젝트 올해는 하기가 힘듭니다. 딱 결론부터 던지는 거예요. 왜 하기 힘들어? 자,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아, 작년에 우리가 동일한 프로젝트를 했지만 크게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증거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그런 증거, 성과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과표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핵심 부분을 강조하자 주장을 합니다. 자, 성과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처럼 우리가 올해 똑같은 프로젝트를 해도 거의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자본이라던가 인력을 차라리 다른 프로젝트로 이렇게 옮기거나 다른 프로젝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REA 법칙 순서와 의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자, 파트 5 회의 기획과 의전 실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회의 실무. 자, 우리가 회의의 원칙을 보면 이제 회의 원칙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정족수의 원칙이다. 자, 정족수의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족수라는 거는 회의 시 의제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일정 수의 참석자 수가 요구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정족수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그 의사 정족수라는 거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족수.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3분의 2 정도 참석을 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의결 정족수라는 거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족수. 보통 이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정족수의 원칙이다. 두 번째는 의제의 원칙이다. 이게 뭐냐면 회의에서는요, 한 번에 한 의제만을 다루어 나간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제라도 한 번 상정을 선언한 다음에는 토의와 표결로서 결정될 때까지 다른 의제를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한 회의에서 두 가지의 이제 의제가 있어요. 하나는 분리수거, 하나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이제 봉사활동, 이 두 개의 의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회의할 때 이 두 개의 의제가 있으면 먼저 자, 첫 번째 이 분리수거 안건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분리수거 안건이 끝나야 다음 봉사활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수거와 봉사활동을 섞어서 회의를 할 수 없어요. 하나를 끝내고 나서 다음 안건으로, 하나의 안건을 끝내고 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1의제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다수결의 원칙, 말 그대로 이제 의사결정 시 다수의 의견을 전제로 결정하는 원칙이죠. 다음 여기 보시면 발언 자유의 원칙,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언은 자유로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것을
남용해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일사부재의 원칙. 시험에 주로 나온 게 이게 1, 2. 이 부분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일사부재의 원칙은 여기 보시면 회의에서 일단 가결, 통과되거나 또는 부가결, 통과되지 못한 의안은 같은 회기에 뭐한다?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회의에서 어떤 회의 안건에 대해서 뭐 통과가 됐던 통과가 되지 않았던 끝났어요. 찬성이 됐던 반대가 됐던. 근데 내가 그 안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그거를 뭐예요? 그 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의제를 반복하여 상정하게 되면, 만약에 아까 분리수거가 분리수거가 어쨌든 간에 끝났어요. 이 안건이 회의에서 끝났는데, 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또 하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분리수거 안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상정하게 되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의에서 일단 가결 또는 부가결된 의안은 뭐한다?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일사부재 원칙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회의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의 형태에도 시험에 연결형이라던가 OX형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먼저 컨벤션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의 용어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다 굵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도 개념서 교재를 보시면 다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시험에서 잘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의 용어죠. 우리가 컨벤션. 그리고 컨벤션은 뭐한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컨벤션은 정기 집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보통 이제 대회의장에서 개최되면 이 컨벤션의 이제 주 특징이 뭐냐면 회의와 플러스 뭐냐면 전시가 함께 이루어져요. 전시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런 컨벤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안에서는 컨벤션이 이루어지고 밖에서는 그와 관련된 전시라던가 또는 관련된 물품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홀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음 이제 워크숍은 회사나 기관 등에서 각 전문 분야의 프로젝트나 연구 및 아이디어, 기술 등을 서로 교환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개발하는 목적의 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그럼 뭐예요? 워크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워크숍은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30명 내의 소수 인원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장점이라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죠. 다음 이제 포럼을 보면, 포럼은 여기 보시면 발표자가 하나의 주제를 발표하면 참가자들이 이에 관련된 질문과 의견, 평가, 건의 등을 제시하는 토의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럼에서의 주 키워드는 상반된 견해예요. 상반된 견해.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을 우리가 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럼도 시험에 연결형에서 자주 제가 출제된 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패널, 배심 토론을 보면, 배심 토론은 각 의견의 강연자, 2명 이상 강연자가 먼저 토의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전문 분야와 지식과 관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패널이나 청중이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결론이 예상되는 논제를 토의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찬반의 명백한
규명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게 이런 패널 배심 토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의장,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회의장의 좌석 배치는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일반형이죠. 일반형.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연사 또는 이게 여기 연사나 주빈이 있겠죠. 연사나 주빈 쪽을 향해서 다 이렇게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참가자 수가 많은 경우에 사용하죠. 특히 그러니까 학술대회라던가 설명회에 주로 이러한 그 좌석 배치를 한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장점은 발표자가 여기 있잖아요. 발표자를 중심으로 참가자의 좌석을 배치하기 때문에 주의가 집중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다음에 이제 교실형 보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 형태의 회의장 배치로 테이블에서 여기 보면 장시간의 강의가 가능하죠. 강의라던가 청취, 필기를 해야 하는 학술 세미나에 적합한 형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실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원탁 테이블 보면 이게 원탁 테이블의 그 이미지 한번 보세요. 자, 원탁 테이블은 사회자와 토론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원으로 쭉 둘러 앉아서 이렇게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20명 내 소규모 회의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제가 최근에 시험에 출제된 내용에서 봤던 게 이거예요. 회의 좌석 배치 유형 중에서 오찬, 만찬 등의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좌석 배치 유형은 이렇게 제가 시험에 출제된 걸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굵게 또 표시도 해놨죠. 이게 바로 원탁 테이블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원탁 테이블 형태로 앉아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서빙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좌석 배치 형태까지 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회의가 하루 회의가 아니고 이틀, 3일간에 걸쳐서 하는 회의라면 우리가 숙박 장소도 같이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숙박 장소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을 좀 보게 되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떻게 보면 어떻죠? 가장 편리한 접근성, 위치가 회의장하고 가장 가까워야 되죠. 또 교통편도 편해야 되죠. 교통의 편리성. 그러니까 위치가 가까워야 되고 또 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도 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참가자 수준에 적합한 숙박시설 수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의 시 필요한 부대시설이 잘 확보되어 있는지도 필요하죠. 그리고 행사 진행을 위한 적정 수준 인적 자원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숙박시설이 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한 숙박시설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MIC 보도록 하겠습니다. MIC 개념 시험에 매우 잘 나오죠. MIC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업 회의, 미팅, 그리고 포상 관광,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이벤트를 융합한 산업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연결형. 네, 연결형에서도 나왔고요. 또 OX형에도 여기서 말을 하나 바꿔서 OX형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MIC 산업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MIC 자체뿐만 아니라 숙박, 식음료, 교통, 통신, 관광 등과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발생하며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MIC 산업을 비즈니스 관광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비즈니스 관광이라고 하는데 일반 관광 산업과는 다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기업이죠.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 사업보다는 그 부가가치가 뭐다? 훨씬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MIC 용어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동남아 아시아권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MIC는 지역별, 국가별 교류 증가로 인해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MIC 산업도 같이 덩달아 동시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시험에 말바꾸기를 본 적이 있어요.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바꾸기로 출제가 된 적이 본 적이 있는데 증가하고 있죠. 더욱더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 미팅. 자, 기업 회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미팅은 미팅의 개념을 보면 첫 번째 미팅은 우리가 이제 기업 회의를 의미를 하죠. 최소 10인 이상이에요. 10인 이상으로 하고 최소 반일 4시간 이상 진행하는 회의를 우리가 기업 회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제적 기업 회의 같은 경우는 외국인 10명 이상이 참가해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 회의는 외국인 10명 이내죠. 이내로 참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팅은 기업 회의는 아이디어 교환이라던가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토론, 정보 교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를 말하고요. 특히 4번 마지막 보시면 우리가 기업 회의 할 때는 주로 상품 판매 촉진이라던가 그리고 신상품 개발 발표회, 세미나 및 워크샵, 경영자 회의, 주주총회, 인센티브 회의 등이 어디에 속하냐면 기업 회의에 속해요. 그대로 시험의 출제가 어떻게 됐냐면 기업 회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출제가 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4번 어떤 기업 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네, 다음 이어서 9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